에밀리 브론테 폭풍의 언덕. 제 3장.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녀는 내게 촛불을 숨기고 소리를 내지 말라고 일러주었다. 내가 잘 방에 대해 주인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누구도 순순히 그 방에 재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녀가 그 집에서 살아온 지는 2~2해밖에 되지 않았고 집에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 일일이 호기심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나 자신도 너무 어리둥절해서 미심쩍은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문을 닫아 걸고는 침대는 없나 하고 둘러보았다. 가구라고는 의자 1개와 옷장 하나, 그리고 침대 위쪽에 마차의 창 비슷하게 사각형으로 도려낸 큼직한 참나무 창틀이 있을 뿐이었다. 가까이 가서 안을 들여다보니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을 하나씩 차지할 필요를 없애기 위해서 매우 편리하게 꾸민 별난 종류의 구식 침상이었다. 사실 그것은 작은 침실을 이루고 있었고 그 안의 창턱 선반은 탁자로 쓰였다. 나는 판자로 된 옆면을 열고는 촛불을 들고 들어가서 그 판자를 다시 닫고 이제는 히스클리프와 어떤 사람의 눈에도 띄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마음을 놓았다. 나는 창턱에 촛불을 놓았다. 그 한쪽 구석에는 곰팡이가 핀 몇 권의 책이 쌓여 있었고 거기에는 페인트를 긁어서 쓴 글씨 투성이었다. 글씨들은 크고 작은 갖가지 모양으로 같은 이름을 되풀이해서 쓴 것으로 캐서린 언쇼라는 이름이 군데군데 있는가 하면 캐서린 히스클리프가 되었다가 캐서린 린튼이 되어 있기도 했다. 하염없는 기분으로 창에 머리를 기대고 캐서린 언쇼, 히스클리프, 린튼이라는 철자를 계속 더듬다가 눈이 감겼다. 그러나 5분도 채 못 되어서 어둠 속에서 흰 글자들이 유령처럼 또렷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허공은 캐서린이라는 글자들로 가득 찼다. 그 눈에 거슬리는 이름을 쫓으려고 일어나 보니 촛불 심지가 낡은 책 하나에 기울어져서 송아지 가죽 타는 냄새가 방 안에 진동했다. 나는 그 심지를 잘라버리고 몸이 으스스한 감기 기운과 쉬 가시지 않는 메스꺼움 때문에 기분이 매우 언짢아져서 일어나 앉았다. 그러고는 약간 타들어간 큰 책을 무릎 위에 펼쳤다. 그것은 작은 활자로 인쇄된 성경으로 곰팡내가 지독했다. 빈 책상에는 캐서린 언쇼 장서라는 글자와 약 25년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책을 덮고 다른 책도 한 권 한 권 집어 살펴보았다. 캐서린의 장서는 정손된 것이었고 꽤 다른 것으로 보아 늘 쓰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책들을 꼭 열심히 읽은 것만은 아닌 듯했다. 거의 어느 장이나 활자가 찍혀 있지 않은 부분은 조금도 여백을 남기지 않고 빼곡한 펜글씨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떤 것은 독립된 문장이었고 또 어떤 것은 아이가 서툰 글씨로 휘갈겨 쓴 일기 같았다. 처음 발견했을 때는 마치 보물이라도 본 듯했던 것 같은데 빈 페이지 위에 내 친구 조셉을 거칠지만 밉지 않게 썩 잘 그려놓은 캐리커처가 있어 대단히 재미있었다. 불현듯 캐서린이라는 미지의 여성에 대한 흥미가 생겨 나는 그녀의 읽기 힘든 빛바랜 글자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지긋지긋한 일요일이다. 아버지가 되살아나셨으면. 힌들리 오빠가 아버지 대신이라니 끔찍하다. 히스클리프에 대한 오빠의 행동은 잔인하다. H와 나는 반발할 테다. 우리 둘은 오늘 저녁 그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온종일 비가 퍼부었다. 우리는 교회에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조셉이 모두를 다락방에 모아놓고 설교를 해야만 했다. 힌들리 오빠 내외는 밑에서 편안히 불을 쬐고 있는데 둘이서 성경을 읽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다. 히스클리프와 나와 그 불쌍한 머슴아이는
기도서를 가지고 올라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는 곡식 포대 위에 한 줄로 앉혀서 신음하며 떨고 있었다. 조셉도 떨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설교를 짧게 할 테니까. 그러나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예배는 애누리 없이 3시간이나 계속되었다. 그런데도 오빠는 우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아니 벌써 끝난 거야? 하고 소리를 칠 만큼 뻔뻔스러우니 전에 우리는 일요일 저녁에는 떠들지만 않으면 놀아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조금 웃기만 해도 구석으로 쫓겨나야 한다. 너는 이 집에 주인이 있다는 걸 잊었니? 폭군 같은 오빠는 말한다. 나를 골라게 하는 녀석부터 박살내 주겠어. 절대로 까불고 떠들면 안 돼. 오, 너였어? 여보, 올 적에 그놈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지금 그 녀석 손가락 퉁기는 소리가 시끄러웠거든. 프랜시스 언니는 그의 머리카락을 힘껏 잡아당겼다. 그러고는 오빠의 무릎에 가서 앉았다. 그들은 그대로 오랫동안 어린애들처럼 둘이서 입을 맞추고 쓸데없는 소리를 주고받았다. 우리까지 나부끄러워지는 바보 같은 잡담이었다. 우리는 우리대로 찬장 및 아치 아래에 기어들어가서 될 수 있는 대로 편안히 앉아 있었다. 내가 막 우리들의 앞치마를 한데 연결해서 커튼 대신 드리웠을 때 조셉이 무슨 볼일로 마구간에 돌아왔다. 그는 내가 만든 커튼을 잡아떼고는 내 뺨을 후려치고 고함을 쳤다. 주인님의 장례식이 막 끝난 데다 안식일도 아직 지나지 않았고 복음소리도 귓전에 남아있는데 감히 장난을 치다니 부끄럽지도 않아? 똑바로 앉아. 이 망나니들아. 읽을 생각만 있으면 좋은 책은 얼마든지 있어. 바로 앉아서 너희들의 영혼에 대해서나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낡아빠진 설교책을 우리에게 억지로 들리고 먼 난로에 희미한 불빛에 비춰 읽을 수 있게 우리를 바로 앉혔다. 나는 도저히 그런 식으로 책을 읽고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도 유익한 책 같은 건 싫다고 말하면서 더러운 책 표지를 찢어 개집으로 던져버렸다. 히스클리프도 그의 책을 같은 데로 차버렸다. 그러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힌들리 도련님! 우리의 목사님인 조셉이 소리를 쳤다. 도련님, 이리 와 보세요. 캐시 아가씨가 구원의 투수의 책 표지를 떼어버리고 히스클리프는 파멸의 넓은 길 일부를 발로 차서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런 짓을 하게 두다니 소름이 끼치는군요. 아이고, 어른께서 살아계셨다면 저대로 혼을 내셨을 텐데 이제는 계시지를 않으니. 힌들리 오빠는 난로가의 낙원에서 달려와 우리 중 한 명은 멱살을 잡고 또 한 명은 팔을 잡아서 둘 다 부엌 안쪽으로 내동댕이 쳤다. 거기 있으면 영락없이 악마가 우리를 데려갈 거라고 조셉이 으름장을 놓았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따로따로 구석을 찾아 악마가 오기를 기다렸다. 나는 햇빛이 들어오게 거실 문을 조금 열어놓고 선반에서 이 책과 잉크병을 내려 이것을 쓰면서 한 20여 분쯤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히스클리프는 갑갑해하며 소젖자는 여자의 외투를 빌려 뒤집어 쓰고 벌판을 뛰어다니자고 했다. 재밌는 생각이다. 그러면 퉁명스러운 영감이 들어와 보고는 자기가 말한 대로 정말 악마가 우리를 데려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비가 오는 대로 뛰어가더라도 여기보다 더 습하거나 춥지는 않을 테지. 다음 문장이 다른 화제로 옮아간 것으로 보아 캐서린은 그 계획을 실행했던 모양이다. 이번에는 눈물겨운 내용이었다. 힌들리 오빠가 나를 이렇게 울 일이라고는 꿈엔들 생각했겠어. 머리가 아파서 베개도 못 뺄 지경이다. 울음을 그칠 수도 없다. 불쌍한 히스클리프. 힌들리 오빠는 그를 뜬핵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와 함께 앉지도 못하게 하고 식사도 같이 못하게 하겠단다. 그와 내가 함께 놀아도 안 된다고 한다. 만약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를 쫓아내겠다고 위협한다. 오빠는 아버지가 히스클리프에게 너무 잘해주셨다고 책망하고 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지? 그리고 히스클리프를 다시 그에게 어울리는 처지로 되돌려 놓겠다고 장담한다.
나는 어두침침한 페이지 위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내 눈은 펜글씨에서 인쇄된 부분으로 옮아갔다. 붉은 잉크로 쓴 70번씩 7번 71번째의 처음. 김어든 서프 교회의 제이베스 브랜더넘 목사의 설교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나는 반쯤 잠든 채 제이베스 브랜더럼이 그 제목으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하고 머리를 짜내다가 침대에 누워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다. 아, 고약한 차를 마시고 화를 낸 탓이다. 그게 아니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도 지긋지긋한 하룻밤을 보내게 했을 것인가. 내가 고생이란 걸 안 후로 그날 밤에 비할 만한 밤을 보낸 기억이 없다. 그런 데서 자고 있다는 의식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벌써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는 아침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조셉을 길잡이로 집으로 출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길에는 눈이 몇 자나 쌓여 있었다. 우리가 허우적대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 조셉이 내게 순례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줄곧 나무라는 통에 나는 지쳐버렸다. 조셉이 지팡이 없이는 집에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는 손잡이가 묵직한 몽둥이를 뽐내듯이 휘둘러 보였는데 그것을 순례자의 지팡이라고 하는 모양이었다. 그러한 연장을 갖지 않고서는 내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순간 터무니없는 일로 여겨졌다. 그러다 문득 다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내가 지금 집이 아니라 그 유명한 제이베스 브랜덤 목사가 70번씩 7번이라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들으러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조셉과 설교자와 나 3명 중 어느 누군가가 71번째의 처음의 죄를 범해서 사람들 앞으로 끌려나가 파문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예배당에 도착했다. 내가 산책 갈 적에 실제로 2-3번 지나친 적이 있는 예배당이었다. 그것은 두 언덕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에 있었다. 들어간 곳이기는 하지만 실은 늪가에 있는 약간 높은 곳으로 토탄을 머금은 늪의 습기는 그곳에 묻혀있는 시체의 방부제 기능을 하기에 썩 안성맞춤이라고 들었다. 예배당의 지붕은 지금껏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지만 목사의 연봉이 불과 20파운드밖에 안 되는 데다 방이 2밖에 없는 주택도 언제 한 칸밖에 쓰지 못하게 될지 모르는 형편이어서 그곳에서 목사 노릇을 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게다가 그곳 신도들은 목사를 굶겨 죽였으면 죽였지 자기들 호주머니에서는 한 푼도 내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어쨌든 내 꿈속에서 제이베스 목사는 예배당을 가득 채운 신도들을 향해 설교를 하고 있었다. 그의 설교는 그야말로 별난 것이었다. 그 설교는 490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데다 그 하나가 보통의 설교 하나와 넉넉히 맞먹는 것이었으며 또한 그 하나하나가 별개의 죄를 논하는 것이었다. 어디서 그런 죄를 찾아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는 70번씩 7번이라는 문구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신도는 그때그때 다른 죄를 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듯이 이야기했다. 그 죄라는 것도 정말 기묘해서 전에는 내가 상상도 못한 것들이었다. 아, 내가 얼마나 지쳤던지 몸을 비꼬고 하품을 하고 꾸벅거리다가 깨어났다. 그러고는 내 몸을 꼬집다가 찌르다가 눈을 비비다가 섰다가 다시 앉았다가 그러고는 조셉을 쿡 찌르면서 설교가 끝나거든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들어야만 했다. 드디어 그 71번째 처음의 죄의 이야기에 이르렀다. 그 순간, 그 중대한 순간에 어떤 영감이 불현듯 내 머리를 스쳤다. 나는 벌떡 일어서서 제이베스 브랜덤이야말로 기독교도로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목사님! 하고 나는 소리쳤다. 여기 이 예배당에 앉아서 당신이 줄곧 말씀하신 490 항목을 참고 들었습니다. 나는 7에 70배 번이나 모자를 집어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770번이나 당신은 터무니없게도 나를 다시 앉게 했습니다. 491번째라는 것은 너무 심합니다. 나와 같은 욕을 본 여러분들, 저자에게 덤비십시오. 저자를 끌어내어 박살내어 고향 사람들이 저자를 더 이상 인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네가 바로 그 죄를 지은 사람이다. 제이베스는 엄숙한 침묵 끝에 그의 의자에 기대며 외쳤다. 770번이나 너는 얼굴을 비틀고 하품을 했어. 770번이나 나는 내 영혼에게 물어보았어. 보라, 이것이 인간의 약함이로다. 이 또한 용서되기를. 71번째 처음은 왔다. 형제들이여, 기록된 심판을 그에게 행하라. 이러한 영광은 그분의 모든 성자들에게 있는 것이니. 그 말이 끝나자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순례자의 지팡이를 쳐들고 내 주위에 무더기로 몰려들었다. 나는 방어할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영악하게 덤벼드는 조셉의 몽둥이를 빼앗으려 그와 결투를 시작했다. 군중들이 밀치락 달치락 하는 가운데 몇 개의 몽둥이가 날아왔다. 내게 날아온 몽둥이가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쳤다. 순식간에 예배당은 온통 치고받는 소리로 들끓었다. 모두 옆 사람에게 덤벼드는 꼴이 되었다. 브랜더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열심히 설교단을 수없이 내리쳤다. 하도 힘찬 울림에 드디어 나는 잠이 깼다. 정말 이만저만 마음이 놓이는 게 아니었다. 도대체 내게 그러한 소동의 꿈을 꾸게 한 것은 무엇이며 그 소동 가운데 제이비스의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람이 울부짖으면서 지나갈 때 전나무 가지가 창살을 때리면서 마른 구과가 창 유리에 부딪혀 덜컹거리는 소리였다. 나는 잠시 의심쩍게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가 소리를 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는 돌아누워 자다가 또 꿈을 꾸었다.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전보다도 더욱 사나운 꿈이었다. 이번에는 참나무 침상에 누워 있다는 것을 기억했고 거센 바람 소리와 눈이 몰아치는 소리도 똑똑히 들렸다. 또한 전나무 가지가 되풀이하여 성가신 소리를 내는 것도 들렸으며 그 원인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 귀찮아서 될 수 있는 한 그 소리를 없애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나는 일어나서 창의 걸쇠를 벗기려고 애쓴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 걸쇠는 걸린 채 백납으로 봉해져 있었다. 깨어있을 적에 보았지만 그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 저 소리만은 먹게 해야겠어. 나는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주먹으로 유리를 깨고 그 성가신 가지를 붙잡으려고 팔을 내밀었다. 그러나 내 손가락에 잡힌 것은 그 가지가 아니라 조그마하고 얼음처럼 싸늘한 손이었다. 악몽같이 몸서리 쳐지는 공포가 나를 엄습해왔다. 나는 팔을 도로 거두려 했다. 그러나 그 손이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몹시 구슬프게 흐느끼는 듯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줘요. 당신은 누구요? 하고 나는 물으면서도 그 손을 뿌리치려고 애썼다. 캐서린 린튼이에요. 그 소리는 떨면서 대답했다. 왜 린튼이라는 이름이 생각났을까? 린튼이라는 이름보다 언쇼라는 이름을 20배는 더 많이 봤을 텐데. 제가 돌아왔어요. 저는 벌판에서 길을 잃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창을 들여다보는 어린아이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겁을 먹은 나는 순간 잔인해졌다. 아무리 뿌리치려 해도 소용이 없기에 그 아이의 팔목을 깨진 유리로 끌어당겨 이리저리 문질러댔다. 그러자 피가 흘러 침구를 적셨다. 그 아이는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울부짖으며 그리도 악착같이 내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나는 공포로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내가 어떻게 들어오고 싶거든 내 손을 놔. 나는 드디어 말했다. 그러자 그 손이 내 손을 놓았다. 나는 구멍에서 내 손을 재빨리 들여놓고
거기에다 급히 책들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아 올리고는 그 애원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15분 넘게 귀를 막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다시 손을 뗀 순간에도 그 슬픈 소리는 계속 외치고 있었다. 가버려. 20년 동안 애걸한데도 들여놓지 않을 테니까. 20년이에요. 20년 동안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고 그 소리는 탄식했다. 그때 밖에서 약하게 긁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쌓아놓은 책들이 떠밀린 것처럼 움직였다. 벌떡 일어나려 했으나 수족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무서움에 떨면서 미친 듯이 고함을 쳤다. 정신을 차려보니 곤란하게도 내가 정말 소리를 질러버린 모양이었다. 황급한 발걸음이 내 방문 앞으로 다가왔다. 누가 억센 손으로 문을 열었다. 머리맡으로 트인 사각의 창틀을 통해 어렴풋이 불빛이 비쳐들었다. 나는 여전히 덜덜 떨면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마에 땀을 씻었다. 방에 들어온 사람은 주저하는 듯 보였고 혼자 중얼거렸다. 마침내 그는 분명히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투로 반쯤 속삭이듯 말했다. 여기 누가 있소? 나는 내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히스클리프의 어조를 알고 있었고 게다가 만약 잠자코 있었다간 그가 더 안쪽까지 찾아볼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언뜻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나는 돌아앉아 판자 미닫이를 열었다. 문소리에 놀라던 그의 모습은 내게 잊혀지지 않는다. 히스클리프는 입구 가까이에 셔츠와 바지 차림으로 서 있었다. 들고 있는 촛불에서 그의 손가락으로 촛농이 흐르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그 뒤의 벽만큼이나 창백했다. 참나무 판자 미닫이가 삐걱하고 열리는 첫 소리가 전기 충격처럼 그를 놀라게 했던 것이다. 손에 들었던 초가 몇 자나 떨어진 곳으로 나가 떨어졌지만 그는 너무 놀라서 다시 집어들지도 못했다. 오늘 당신이 재워주신 사람입니다. 무서운 꿈을 꾸는 바람에 어쩌다가 그만 잠결에 소리를 질러 성가시게 해드렸군요. 죄송합니다. 나는 그가 겁쟁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더 이상 그에게 창피를 주지 않으려고 소리쳤다. 아니, 제기랄. 로그드 시록은 당신 같은 사람은 그냥... 하고 말하더니 그는 촛불을 가만히 들고 있을 수가 없는지 의자 위에 세우면서 다시 내게 말했다. 그런데 누가 이 방으로 안내한 거요? 누구요? 그따위 것들은 당장이라도 이 집에서 쫓아내야지. 그는 손바닥에 손톱이 박힐 정도로 주먹을 쥐고 턱이 덜덜 떨리는 것을 가라앉히려고 이를 갈면서 말했다. 댁의 가정부인 질라였어요. 하고 나는 대답하고 방바닥으로 뛰어내려가 급히 옷을 입기 시작했다. 당신이 가정부를 내쫓는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상관없소. 충분히 그럴만하니. 그녀는 나를 이용해서 이 집에 유령이 나온다는 증거를 또 하나 잡고 싶었던 모양이오. 정말 유령과 악마가 들끓고 있군요. 당신이 여기를 닫아두는 것도 확실히 무리가 아닙니다. 이런 곳에서 잠을 재워준다고 해서 당신에게 감사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요? 하고 히스클리프는 물었다.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요? 이왕 여기서 자게 됐으니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시오. 하지만 제발 그런 무시무시한 소리는 지르지 마시오. 목이라도 잘리고 있다면 또 모를까.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은 용서할 수 없소. 그 아기 귀신이 창으로 들어왔더라면 아마 내 목을 졸라서 죽였을 거예요. 하고 나는 대꾸했다. 당신네 인자하신 조상님들께서 혼나는 것은 이제 죽어도 못 견디겠소. 그 제이베스 브랜더럼 목사는 외가 쪽으로 당신과 친척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말갈량이인 캐서린 린튼인가 언쇼인가 뭔가 하는 것은 필시 귀신이 바꿔친 아이였겠지만 정말 요망스러운 계집애였어. 그 아이는 20년 동안이나 땅 위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지만 확실히 그 아이가 저지른 무서운 죄의 대가로는 너무도 당연해요. 지금 막 생각나기 전까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이렇게 말하자
그 책에 적혀 있던 히스클리프라는 이름과 캐서린이라는 이름 사이에 관계가 떠올랐다. 문득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어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더 이상 잘못했다는 기색은 나타내지 않고 나는 서둘러 말을 이었다. 실은 내가 잠들기 전에 하고 말하다가 나는 다시 말을 끊었다. 그 낡은 책들을 읽고 있었어요. 하고 말할 참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거기에 인쇄된 내용뿐만 아니라 펜글씨로 적혀 있는 것까지도 알고 있다는 게 탄로날 판이었다. 나는 생각을 고쳐서 말을 계속했다. 창턱에 낙서해 놓은 이름 한자 한자 되풀이해서 외우고 있었어요. 마치 수를 세는 사람처럼. 그러다 잠이 들까 싶어 해본 아무 재미없는 일이었소. 도대체 어쩌자고 그런 말을 하는 거요? 히스클리프는 몹시 격분해서 고함을 쳤다. 어떻게 감히 이 집에서, 아니 그런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이자가 분명 미친 모양이로군. 그러고는 화가 난 나머지 제 손으로 제 이마를 쳤다. 나는 그러한 말투에 화를 내야 할지 변명을 계속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흥분한 듯한 그가 불쌍해져서 나는 꿈 이야기를 계속했다. 실제로 여태껏 캐서린 린튼이라는 이름을 들은 적은 없지만 그것을 되풀이하여 읽는 동안에 그만 내 상상력이 걷잡을 수 없어져 그 이름의 인상이 한 사람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는 투로 말했다. 내가 말하는 동안 히스클리프는 점점 침대 뒤로 꺼지는 듯 하더니 마침내 거의 침대에 가려질 정도로 주저앉아 버렸다. 그의 불규칙하고 간간히 끊어지는 숨소리로 보아 너무나도 심한 걱정을 가라앉히느라 애쓰는 것 같았다. 그러한 그의 마음속 갈등을 눈치채지 못한 척 하기 위해서 나는 일부러 계속 부산하게 몸을 움직여 방 안을 돌아다녔고 시계를 보고 혼잣말처럼 밤이 긴 것을 푸념했다. 아직 3시도 안 됐군. 분명 6시는 됐으리라 생각했는데 이곳에서는 시간이 정지되어 버리기라도 한 것 같아. 8시경에 잔 게 틀림없는데. 겨울에는 언제나 9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나지요. 집주인은 신음을 삼키면서 말했다. 그의 팔 그림자의 움직임을 보고 재빨리 눈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로구드 씨, 그는 말을 이었다. 내 방에 오셔도 좋소. 이렇게 일찍 내려간다면 방해가 될 뿐이니 게다가 당신이 어린애처럼 고함을 쳐다서 나도 이제 다시 잠들기는 아예 들려버렸으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셀 때까지 뜰을 거닐다가 돌아가죠.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테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나도 이제는 시골에서든 도시에서든 사교의 즐거움을 찾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버렸으니까요.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벗하는 것으로 만족해야겠죠. 그게 정말 좋은 벗이요. 히스클리프는 중얼거렸다. 족보를 들고 아무데나 가고 싶은 데로 가시오. 나도 곧 갈 테니까. 대신 뜰에는 가지 마시오. 개들을 풀어놓았으니 거실 쪽은 준호라는 놈이 지키고 있을게요. 아니, 계단과 복도를 거닐 수밖에 없겠군. 하여튼 여기서만은 나가주시오. 2분 후에 나도 갈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하여튼 그 방에서만은 나왔다. 그러나 그 좁은 복도로 가면 어디로 나가는지도 몰라서 가만히 서 있으려다 본의 아니게 집주인의 미신적인 일면을 보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겉보기에 그와는 아주 딴판이었다. 그는 침대에 올라가서 창을 비틀어 열고 당기면서 격정을 걷잡을 수 없었는지 울음을 터뜨렸다. 들어와, 들어와. 그는 흐느꼈다. 캐시, 제발 들어와. 제발 한 번만 더. 아, 그리운 그대. 이번만은 내 말을 들어줘, 캐서린. 이번만은. 그러나 유령은 유령다운 변덕을 보였다. 그것은 나타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눈과 바람만이 사납게 회오리치며 들어와 심지어는 내가 있는 데까지 불어 들어와서 촛불을 꺼버렸다. 이러한 울부짖음과 더불어 복받쳐 오르는 비통함 속에
너무나 쓰라린 고뇌가 있었으므로 나는 불현듯 동정심이 들어 그 어리석은 짓도 그대로 보아 넘겼다. 그러한 것을 엿들은 나 자신에게 화가 날 지경이었고 바보 같은 꿈 얘기로 고통을 준 것이 난처해서 나는 그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내 꿈 이야기가 왜 그를 그렇게 슬프게 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부엌 안쪽으로 들어서자 한데 긁어 모아둔 불꽃이 남아있어 촛불을 다시 켤 수 있었다. 제가 있는 곳에서 기어나와 나를 향해 투덜대는 듯이 우는 잿빛 얼룩 고양이를 제외하면 주위는 적막했다. 활 모양으로 만들어진 2개의 벤치가 벽난로를 거의 빙 둘러싸고 있었다. 그중 하나에 나는 몸을 뻗어 누웠고 그 고양이는 다른 하나의 벤치 위로 올라갔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기 전까지 나나 고양이나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조셉이 들창을 통하여 다락으로 뻗어있는 사닥다리로 발을 질질 끌면서 내려왔다. 그의 다락방은 그리로 올라가는 모양이었다. 그는 못마땅한 눈초리로 내가 일으켜 놓은 작은 불꽃이 벽난로 앞 철책 사이로 일렁이는 것을 바라보더니 고양이를 벤치에서 밀쳐내고는 그 자리에 걸터앉아 3인치쯤 되는 파이프에 담배를 쑤셔 넣기 시작했다. 분명 내가 그의 방에 들어온 것이 입 밖에 내기에도 불쾌할 정도로 불손한 짓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그는 잠자코 팔짱을 끼고는 파이프를 물고 담배를 피웠다. 나는 그가 성가실것 없이 기분 좋게 담배를 피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마지막 한 모금을 뿜어낸 다음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일어서더니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엄숙하게 나가버렸다. 다음에는 누군가 더 탄력 있는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이번에는 안녕히 주무셨소 하고 인사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말을 꿀꺽 삼키고는 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다. 헤어튼 언쇼가 눈을 지우기 위해 한 구석에서 보습인지 삽인지를 찾으면서 손에 뭔가 닿을 적마다 나직한 소리로 기도라도 드리는 듯 욕지거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벤치의 등받이 너머로 힐끗 넘겨다 볼 뿐인 나의 짝인 고양이나 나에게 아침 인사를 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가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나가도 되겠다고 짐작하고는 딱딱한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려고 했다. 그는 그것을 보고 들고 있던 가래 끝으로 안쪽 문을 툭 치면서 잘 들리지 않는 소리로 어디 가려거든 그리로 가라는 신용을 했다. 그 문으로 나가자 바로 거실이었다. 거기에는 이미 여자들이 일어나 있었다. 질라는 커다란 풀무로 굴뚝에 불꽃을 불어 올리고 있었고 히스클리프 부인은 난로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불빛으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눈 언저리에 불기운이 닿는 것을 막느라고 손으로 가린 채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았다. 불꽃이 날아온다고 가정부를 꾸짖거나 이따금 그녀의 얼굴에 너무 버릇없이 코를 문지르는 개를 쫓을 때만 책에서 눈을 뗐다. 히스클리프 또한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랐다. 그는 나를 등지고 불 앞에 서서 불쌍한 질라에게 한바탕 퍼부어댄 참이었다. 질라는 때때로 일손을 멈추고 앞치마 자락으로 눈물을 닦고는 분에 못 이겨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너 쓸모없는... 내가 들어갔을 때 그는 예뿐이라든가 겁쟁이 따위와 같은 악의에 없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는 보통 기호로 나타낼 뿐 잘 쓰지 않는 상소리를 며느리에게 내뱉고 있었다. 너는 또 하찮은 마술책이나 읽고 있구나. 남들은 이래서 먹고 사는데 너는 내 자선 덕분에 살고 있어. 그따위 책은 집어치우고 일거리를 찾아봐. 항상 내 눈에 거슬리는 죗값을 하란 말이야. 알았어? 못난 것 같으니. 제가 거부해도 소용없을 테니 책은 치우겠어요. 젊은 여자는 책을 덮어 의자 위에 던지면서 대답했다. 하지만 뭐라고 하셔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겠어요. 히스클리프는 손을 번쩍 들었다. 그러자 상대편은 그 손의 무게를 잘 알고 있는 듯이 더 안전한 거리로 비켜섰다. 개와 고양이의 싸움 같은 이런 토닥거림을 구경할 생각은 없던 터라 나는 짐짓 불을 쬐고 싶은 듯이, 그리고 중단된 말다툼 같은 것은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듯이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갔다. 그런데도 싸움을 계속할 만큼 각자가 예의를 모르지는 않았다. 히스클리프는 다시 휘두르고 싶어지지 않도록 양손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며느리는 입술을 셀룩거리고는 멀리 떨어진 자리에 가서 내가 거기 있는 동안은 그녀가 말한 대로 마치 조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오래 있지 않았다. 그들과의 아침 식사를 사양하고 날이 새자마자 이제는 밝게 개어 바람도 없는 보이지 않는 얼음처럼 싸늘한 바깥으로 도망쳐 나왔다. 내가 뜰을 채 빠져나오기도 전에 주인이 뒤에서 나를 불러세우고 그 벌판을 나와 함께 건너주겠다고 했다. 그가 따라와 주어서 다행이었다. 등성이 너머는 온통 파도치는 흰빛 바다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높아진 곳이나 들어간 곳이 실제 지면의 높이와 일치하지 않았다. 적어도 여러 군데의 구덩이가 눈에 묻혀 평평해졌고 어제 걸어오며 보고 기억해둔 그 주변의 지형에서 채석장에서 버린 돌부스러기로 이루어진 뚝 같은 것이 송두리째의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벌판을 다 가도록 길 한쪽에 6, 7야드 간격을 두고 일렬로 늘어서 있던 돌들을 보아두었던 것이다. 그것들은 어두울 때와 지금처럼 눈이 내려 길 양쪽의 깊은 습지와 단단한 길바닥이 구별되지 않을 때 표지 노릇을 하도록 세워진 돌들로 석회로 하얗게 칠해져 있었다. 그러나 여기저기 더러운 점처럼 솟아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있던 흔적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서 나의 동행자는 내가 꾸불꾸불한 길을 옳게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자주 오른쪽으로 가라든가 왼쪽으로 가라든가 하면서 내게 주의를 시킬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거의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다. 그는 드러시크 로스의 숲으로 들어가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거기까지 왔으니 이제 길을 잘못 들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다. 우리의 작별 인사는 간단한 고갯짓뿐이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나 자신의 요량만 믿고 나아갔다. 문지기 집에는 아직 사람들이 들지 않은 터였다. 대문에서 저택까지의 거리는 2마일이었으나 숲속에서 길을 잃어 눈 속에 목까지 빠지는 통에 아마 4마일은 좋게 걸었던 모양이다. 그 고생이란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 나야 어떻게 헤매었든 집에 들어섰을 때는 시계가 12시를 치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워더링 하이츠에서 보통 다니는 길로 1마일에 꼭 1시간씩 걸린 셈이다. 내가 가구처럼 떠맡은 가정부와 그 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뛰어나와 나를 맞이했다. 그들은 내가 살아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접었다고 떠들어댔다. 모두가 내가 간밤에 죽은 걸로 짐작했고 어떻게 시체를 찾아야 할 것인지 궁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젠 돌아왔으니 떠들 것 없다고 타일렀다. 그러고는 심장까지 감각을 잃은 채 위층으로 올라갔다. 옷을 갈아입은 뒤 체온을 회복하기 위하여 3, 40분 동안 이리저리 거닐고 나서 따뜻한 난로불과 원기를 되찾도록 하녀가 끓여준 뜨거운 커피를 즐길 기력도 없이 고양이 새끼처럼 맥없이 서재로 옮겨갔다.